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묵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다니던 동네 가게나 마트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 모습을 보신 적 말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모를 허전함과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특히 요즘 들어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 생활의 중심이었던 대형마트들이 하나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통 대기업이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빨간 간판의 마트가 3년 연속 큰 적자를 기록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뉴스는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언론에서 나온 숫자들을 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부채가 무려 수조 원에 달했고 매출은 매년 줄어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회사를 짓눌러 버린 겁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다가 결국 주저앉아 버린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뵌 대전의 이정호님은 68세의 퇴직자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도우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매장 폐점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셨습니다. 이정호님은 처음엔 임시 폐점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한두 달 쉬고 다시 열겠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 정식 폐점 소식이 전해지자 그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로 일하겠나?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이정호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이 일하던 매장에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수십 명이나 계셨거든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어르신들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아 나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 버린 거죠. 이정호님은 몇 주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니셨지만 쉽지 않았다고 하세요. 나이도 나이거니와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까 막막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비록 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업의 위기를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로만 봐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기업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평소의 생활비 관리, 은퇴 자산 준비, 그리고 지역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정호님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께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의 일자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어 두거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길 바래요. 하지만 이 회사도 처음부터 위기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어요. 당시 외국 자본과 손을 잡고 전국 곳곳에 매장을 늘려가면서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출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유통 강자가 되었어요. 기존의 재래시장이나 동네 상점들이 설 자리를 잃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죠. 마치 거대한 공룡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이런 성장의 중심에는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니즈가 있었어요. 넓은 주차장, 다양한 상품, 저렴한 가격,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쇼핑을 끝낼 수 있는 편리함이었죠. 특히 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주말 가족 쇼핑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대형마트는 새로운 생활 패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던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당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74세인 김순자님은 30년 넘게 부산 서면 근처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해 오셨는데 1999년 그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김순자님도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저런 큰 마트가 들어오면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어떻게 살아남겠나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실제로 주변의 몇몇 상점들은 문을 닫기도 했고요.
하지만 김순자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직접 그 마트를 찾아가서 납품 제안을 해보신 거예요. 운이 좋게도 그 마트에서는 지역 농산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고 김순자님의 신선한 채소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김순자님이 직접 기르시는 상추와 깻잎은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식 납품업체로 등록하게 되셨죠. 그 이후 김순자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소매 판매에 더해 대량 납품까지 하게 되면서 수입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그때가 정말 좋았지.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집도 새로 장만할 수 있었거든이라고 회상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김순자님은 그 수입으로 두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셨고 임대로 살던 집에서 벗어나 자가로 이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님은 그 화려한 시절 속에서도 위험을 감지하고 계셨어요.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며 대형마트 납품에만 의존하지 않으셨거든요. 기존의 동네 고객들과의 관계도 꾸준히 유지하시고 다른 마트나 식당에도 조금씩 납품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런 김순자님의 지혜로운 선택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2010년대 들어 그 마트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납품량도 점점 감소했거든요. 만약 그 마트에만 의존했다면 김순자님도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다행히 다양한 판로를 확보해 두셨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성장과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시절의 뒷면에는 항상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비자로서는 가격과 편리함만 보지 말고 그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김순자님처럼 하나의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대안을 항상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비교해 보시면 큰 변화의 조짐을 미리 감지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먼저 정부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의무 휴업일을 정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온라인 쇼핑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타격을 준 건 개인정보 판매 사건이었습니다.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와 구매 내역을 외부 업체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영철님은 그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직접 겪으셨습니다. 65세인 박영철님은 퇴직 후 부인과 함께 그 마트를 자주 이용하셨어요. 넓은 매장에서 여유롭게 쇼핑하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텔레마케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들이 박영철님의 구매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에 건강식품을 사셨죠?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심지어 박영철님이 당뇨약을 복용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요. 박영철님은 처음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전화가 계속 오고 심지어 부인의 화장품 구매 내역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업체들이 연락을 해오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마트에 직접 문의를 해보셨는데 처음엔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하더랍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언론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 사실이 공개되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박영철님은 그때의 배신감을 잊을 수 없다고 하세요. 믿고 다니던 곳에서 내 정보를 팔아넘겼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박영철님 부부는 다시는 그 마트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박영철님의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겪으셨어요. 개인정보를 받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고 심지어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70대 노부부에게는 이런 상황이 매우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전화번호를 바꾸고 출입문에 방문 판매 거부 스티커를 붙이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일로 인해 박영철님이 다른 마트나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셨다는 점입니다. 어디서 또 내 정보를 팔아넘길지 모르잖아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현금으로 구매하신다고 해요. 카드 사용도 최소화하시고 멤버십 가입은 아예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박영철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었고 많은 분들이 그 마트를 떠나갔습니다. 신뢰라는 건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거든요.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전조는 항상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불편이나 불신의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작은 징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균형 있게 활용하시고 개인정보 제공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그리고 박영철님처럼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선택지를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15년 그 회사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모펀드였어요. 이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회사를 오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다시 팔아넘기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 빠른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펀드가 들어온 뒤 경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장 건물들을 하나씩 팔아서 임대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현금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였죠. 더 문제는 정작 중요한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온라인 시스템 개선이나 고객 서비스 향상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뒷전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정미자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62세인 정미자님은 2010년부터 그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2015년 이후 매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처음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매장이 낡아가는데도 수리를 안 하더라고요 라고 정미자님은 회상하세요. 전에는 조금이라도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쳤는데 새 주인이 온 뒤로는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고치더라는 거예요. 에어컨이 고장나도 한두 달은 그냥 두고 계산대 시스템이 느려져도 교체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직원들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정미자님 같은 파트타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했는데 점점 하루 4시간, 주 3일로 줄어들더랍니다. 생활비 때문에 일하는 건데 시간이 줄어드니까 참 힘들었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미자님이 일하는 매장에서는 직원 교육도 거의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고객 응대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받았는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모든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었고 그러다 보니 실수도 자주 일어났어요. 고객들도 이런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정미자님이 근무하는 계산대로 오는 고객들이 하나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예전만 못하네, 다른 마트로 갈아탈까 봐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해요. 정미자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정미자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건 단골 고객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모습이었어요. 10년 넘게 매주 찾아오시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시더니 나중에 우연히 만났을 때 다른 마트가 더 깨끗하고 친절하더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미자님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경부터는 매장 분위기가 더욱 어두워졌어요. 매출이 계속 줄어들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매장도 곧 문 닫는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몇몇 매장들이 폐점 소식을 전해오면서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정미자님은 그때부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자리를 구하실 수 있었고 결국 2020년 그 마트를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상황은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의 당연한 결과였어요. 기업도 사람처럼 꾸준한 관리와 투자가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당장의 이익만 빼내려고 하니까 결국 뿌리부터 썩어 들어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정경제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무리한 대출로 당장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입과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든 소비를 할 때든 눈앞의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항상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미자님처럼 변화의 신호를 빨리 감지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2025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금융 전문가들이 차라리 청산이 나을 수도 있다는 냉정한 평가까지 내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였죠.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일자리, 국민연금 같은 공적 자금, 그리고 지역 상권까지 모두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여파가 전국 곳곳의 지역 상권으로 번져갔다는 점이에요.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주변 상권 전체가 타격을 받은 거죠. 마치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의 작은 나무들도 함께 흔들리는 것과 같았어요. 광주 북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혜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런 파급 효과를 더 실감할 수 있으실 거예요. 70세인 이혜진님은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그 마트 근처에서 김치찌개 전문점을 운영해 오셨어요. 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고객들이 식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혜진님의 식당은 특히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마트 직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단골이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가게 살림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전체 매출의 30% 정도가 마트 관련 고객들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매출이 줄어들면서 직원 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이혜진님 식당을 찾는 손님도 감소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트 사정이 안 좋다더라고요 라고 회상하세요. 2024년에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이혜진님 식당의 주요 고객층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북적이던 식당이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12시만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빈 테이블이 더 많아요라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식자재 공급망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었어요. 이혜진님은 그동안 그 마트에서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해 왔는데 마트 가격이 올라가고 상품 종류도 줄어들면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거든요. 30년 동안 익숙하게 다니던 곳인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타격은 2025년 초 법정 관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왔어요. 그 마트가 완전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주민들도 다른 곳으로 쇼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진님 식당이 있는 상가 전체의 유동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이혜진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문 닫아야 할 판이었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메뉴를 바꾸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하셨다고 해요.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거죠. 다행히 이혜진님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다양한 집밥 메뉴를 파는 식당으로 바꾸고 배달 앱에도 등록하면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셨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혜진님 같은 분은 운이 좋은 경우예요. 같은 상가의 다른 가게들 중에는 결국 문을 닫은 곳들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사장님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기업 하나의 몰락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기업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자리를 잃는 직원들, 거래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혜진님처럼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 상인들까지 말이에요.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혜진님처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분들 말이에요. 위기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신다면 분명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변화에 늘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위기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준비하는 시작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혜진님의 70세의 도전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형마트의 몰락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마무리하는 지금은 오히려 희망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이정호님의 새로운 도전, 김순자님의 지혜로운 대비, 박영철님의 신중한 선택, 정미자님의 빠른 판단, 그리고 이혜진님의 70세 변신까지 모든 분들이 보여주신 건 바로 적응하는 힘이었어요. 기업도 사람처럼 성장과 쇠퇴를 겪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느냐는 거죠. 불안해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몇 가지 작은 교훈들입니다. 첫째,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일자리든 쇼핑처든 여러 선택지를 항상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작은 변화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징조에서 시작되거든요.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혜진님처럼 70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작은 변화들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동네 상권의 변화, 평소 이용하던 서비스의 변화, 그리고 우리 생활 패턴의 변화까지 말이에요. 그런 변화들이 내일의 큰 변화를 예고할 수 있거든요. 불안보다는 공감으로, 공감보다는 안도로, 안도보다는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